지금 이탈리아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라노의 한 대학병원에서 공식 환자 식단에 한국 음식을 채택했습니다. 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그것도 레스토랑이 아닌 병원에서. 이 결정은 단순한 음식 도입이 아닙니다. 한 의사의 붕괴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23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마르코 페레티. 밀라노 동계올림픽 이후 과로로 무너지던 48살의 의사. 그리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온 남자. 그가 이탈리아 두오모 광장에서 우연히 마신 하얀 국물 한 그릇.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조사. 22명의 노인 추적 관찰. 수면질 개선 63%. 소화 불편 감소 57%.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표본이 작다. 근거가 부족하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탈리아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전통 국물 도입 여부가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대와 회의, 3개월의 검증, 그리고 병원장의 최종 선언. 과연 한국의 어르신들이 평생 지켜온 그 밥상 하나가 어떻게 파스타의 나라 병원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의 무너짐에서 시작된 이탈리아 의료 현장의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페레티입니다. 올해 나이는 48살입니다. 밀라노 중심부에 있는 폴리클리니코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한 지 올해로 23년째가 됩니다. 처음 가운을 입었을 때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 곁에 끝까지 있어주는 직업이라고. 그 말을 저는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오래 버티게 했는지, 동시에 얼마나 오래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2월 밀라노는 온 도시가 올림픽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를 무대로 열린 동계올림픽은 이 도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거리마다 오륜기가 걸리고 광장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축제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폐막 이후에도 병원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급증한 방문객들, 각국 선수단의 부상과 응급처치, 거기에 겨울 독감과 폐렴 환자들까지 밀려들었고, 우리 병동은 2인 병실에 3, 4명을 눕힐 정도로 포화 상태였어요. 저는 사흘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섰고 눈을 붙이는 시간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 아침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른 새벽 병동 복도를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 다발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은 분이었는데 전날 밤에도 수치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었죠. 처치 차트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보호자가 환자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모니터 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고 저는 그 자리에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이 직업에서 죽음은 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을 저는 수백 번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복도 창으로 비쳐 들어오는 이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내 손이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병원 탈의실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흘러들어온 생각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2살 때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었습니다. 마지막 입원 기간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버지가 있는 병실을 오가는 이중 생활을 했죠. 어느 날 밤 야간 당직이 끝나고 아버지 병실에 들렀을 때 아버지는 링거를 맞으면서도 조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코, 밥은 먹었니? 국물이라도 뜨거운 걸 마셔야 사람이 버티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었습니다. 다음에 먹겠다고. 바빠서. 하지만 그게 아버지가 제게 음식을 걱정해 주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는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셨고 저는 제 환자 처치를 마치느라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뜨거운 국물이라는 말이 저는 그 이후로 왠지 모르게 가슴 어딘가에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을 마실 때마다 국물이 담긴 그릇을 볼 때마다 습관처럼 그 병실이 떠올랐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삼키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었죠. 그날 탈의실에서 저는 혼자 짧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소리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울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았고 그게 더 지쳤습니다. 올림픽 폐막 이후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동료 의사인 소피아가 제 안색을 보더니 강제로 반차를 끊어줬습니다. 보고 있기가 힘들다고 당신은 지금 환자보다 더 아파 보인다고 했어요. 반박하려 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바깥을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걷기 위해. 발길이 닿은 곳은 두오모 광장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각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야외 축제가 폐막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광장 한편에는 천막 부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국 국기가 걸린 간판 아래로 고소한 냄새와 달큼한 냄새, 강한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흘러다녔습니다. 저는 딱히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소음 속에 섞여 있으면 덜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광장을 가로질러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한쪽 구석 작은 부스 앞에 사람이 몇 명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다른 부스들에 비해 규모가 작았습니다. 천막도 좁았고 간판도 수수했죠. 그 앞에 걸린 깃발이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부스였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밀라노에도 한국 식당이 몇 군데 생겼다는 말은 들었지만 가본 적도 없었죠. 지나치려다 발이 멈춘 건 부스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진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극적이거나 강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뭔가를 오래 끓인 것 같은 어떤 육수의 온기가 느껴지는 냄새.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걸렸어요. 부스 안쪽을 들여다보니 작은 뚝배기에 하얀 국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 타원형으로 썬 흰떡이 몇 조각 들어 있었고 위에는 얇게 채 썬 고기와 파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했어요. 천막 안쪽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분이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떡국이에요. 따뜻하게 드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식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받아드는 일 자체가 그날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받아들었습니다. 그 무렵 제 옆에 한 노인이 다가와 부스 앞에 섰어요. 이르는 됐을 것 같은 등이 약간 굽은 이탈리아 남성이었습니다. 그분도 국물을 한 그릇 받아들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드셨어요. 한 숟갈 또 한 숟갈. 서두르지 않고. 그러다 중간쯤에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공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표정을 읽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 잠깐의 멈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음식 한 그릇이 그런 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당시에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혀끝이 살짝 데일 만큼. 그런데 이상하게 그 뜨거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담백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비어있지는 않은 맛.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사가 맛을 분석해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따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그날 그릇을 다 비우지 못했습니다. 몇 모금 마시다가 멈췄어요. 무언가 울컥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그 자리에서는 몰랐습니다. 광장을 나오면서도 한참 동안 그 국물 냄새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얀 국물 한 그릇이 이후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날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될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저 피곤한 의사가 광장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작은 부스였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다음 날도 저는 두오모 광장을 지나쳤습니다. 정확히는 지나치려고 했는데 발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의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방향이 자연스러웠죠. 광장 안쪽으로 들어서자마자 알아챘어요. 어제보다 줄이 길었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노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어르신들, 대부분 혼자 오신 분들 같았어요. 지팡이를 짚은 분도 있었고 큰 가방을 들고 시장이라도 다녀오시다 들른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었죠. 저는 줄 뒤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뒤를 돌아보다가 제 눈과 마주쳤어요. 가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어제도 오셨죠? 저도 어제 먹었는데 어젯밤에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잤어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짧게 웃었습니다. 잠을 잘 잤다는 말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노인성 불면은 제 전공 영역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의사 얼굴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죠. 국물을 받아들고 가장자리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좀 있었고 그 바람 속에서 국물 김이 잠깐 흩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한 모금 마셨을 때 어제보다 덜 낯선 맛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두 번째인데 벌써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게 그날 저녁 병원에 돌아와 야간 당직을 서는데 식이 처방을 검토하다가 멍하니 차트를 들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에 그 흰 국물이 떠올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 부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줄은 계속 길어지고 있었어요. 열흘 가까이 되었을 무렵에는 광장 반대편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걷는 노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부스를 지켜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벤치에 앉아 있으면 자연히 그쪽을 보게 됐죠. 한 번은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남성이 국물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나서 부스를 운영하는 한국분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한국식으로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이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그분도 손을 잡아들이더군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뭔가가 전해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환자 중에 두오모 광장 근처에 사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경과가 좋지 않아서 의욕도 식욕도 없던 분들이었는데 가족이 부스에서 떡국을 포장해 가져왔다고 하셨어요. 병원 식사는 안 드시던 분이 그날은 반이라도 드셨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물론 저는 의사였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함부로 그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연일 수 있었고 심리적 요인일 수도 있었고 가족이 왔기 때문일 수도 있었죠. 떡국이 아니라 온기 자체가 작동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분석으로 설명되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들이. 저는 조심스럽게 동료 소피아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오모 광장의 부스, 노인들의 반응, 환자 한 분의 식욕 변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소피아는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마르코, 지쳐있을 때는 아무거나 위로가 되는 법이야. 그게 음식이든 뭐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의사라는 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어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 회진 중에 젊은 레지던트 루카가 제 옆에서 차트를 넘기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환자 식이 조정을 검토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아직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얼버무렸죠. 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루카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근거가 되는 문헌이나 임상 결과가요. 28살짜리 레지던트의 그 질문이 솔직히 말하면 꽤 깊이 들어왔습니다. 반감이 생긴 게 아니라 정확히 제가 스스로에게 하지 못하고 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데이터, 근거, 수치. 저는 의사로서 평생 그것들을 기반으로 판단해왔습니다.
감각이나 직관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저는 광장의 벤치에 앉아 노인들의 표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의사가 오히려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무언가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으면서 아버지가 또 떠올랐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날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무언가에 부딪힌 날에는 아버지가 그냥 떠올라요. 특별한 장면이 아니라 그냥 얼굴이.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국물 이야기를 하시던 아버지. 뜨거운 것을 마셔야 버티는 거라고. 그 말이 그때는 그냥 걱정 어린 말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렸어요.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진실 같은 것이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언어로 된. 저는 한참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에 관한 논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쌀 성분, 발효 재료, 국물 조리 방식, 노인 영양학. 무작정이었습니다. 체계 없이 검색만 했어요. 결과가 많지 않았고 이탈리아어나 영어로 된 관련 임상 문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찾는 행위 자체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주 금요일 퇴근 후 다시 광장에 갔습니다. 부스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어요. 이번에는 줄이 더 길어서 처음 봤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교민으로 보이는 분들이 두세 분 더 있었고 재료를 나르는 것 같은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뭔가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그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됐어요. 부스 안쪽에 여성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일 오시네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의사입니다. 직업적 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이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죠. 우리 음식은요, 원래 약이었어요. 밥상이 약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걸어 나오는 내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밥상이 약상이라는 말. 이탈리아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기는 해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을 약으로 여기라 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임상 세팅에서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식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영양사, 원무과 그리고 병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설득 논리가 있어야 하죠. 지금 제게는 그중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건 체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막연하게라도 증명해야 한다고. 느낌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이 국물이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걸 의사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회의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얇았어요. 40페이지. 내과 의사가 3주 동안 퇴근 후 혼자 만든 것 치고는 두껍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병원 공식 발표 자리에 가져가기엔 한없이 얇은 분량이기도 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회의실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양관리팀장, 수간호사 2명, 내과 과장, 재활의학과 과장, 원무 담당, 그리고 레지던트 루카. 그리고 상석에는 병원장 로베르토 콜롬보가 앉아 있었어요. 62살, 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 제가 처음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중견 의사였던 분이었죠. 병원장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자료를 펼쳤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알아채지 못하셨으면 했는데 자료를 내려다보면서 숨을 골랐습니다. 시작하시죠. 내과 과장 베르나르도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이미 단단했어요. 사전에 이 자리의 분위기를 예상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3주 동안 두오모 광장 한국 부스를 방문한 노인들을 자발적 동의 하에 비공식으로 추적했습니다. 총 22명. 평균 연령 66살. 기존의 수면 장애, 소화불량, 야간 불안 증상 중 하나 이상을 호소하던 분들이었어요. 같은 증상군의 병원 내원 환자 15명과 비교 관찰을 병행했습니다.
수치를 꺼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떡국 섭취 이후 7일 경과 시점 수면질 개선이 응답자의 63%에서 확인됐습니다. 소화 불편 감소를 보고한 비율은 57%, 야간 불안 감소를 보고한 비율은 48%. 비공식 자가 보고 기반 수치였지만 같은 조건의 비교군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어요. 자료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길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도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22명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가보고 기반 자료는 위약 효과를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번엔 영양관리팀장 에밀리아가 말했어요. 단호했습니다.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수치로 병원 식단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 임상 설계가 아니었고 이중 맹검도 없었고 대조군 구성도 완벽하지 않았죠. 방법론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건 발표하면서도 제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환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수간호사 클라라가 말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성분 미검증 식재료 조리 위생 기준. 검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회의실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서너 명이었어요. 루카도 자료를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잘못 왔나? 이게 너무 이른 건가? 3주치 비공식 자료를 들고 병원 전체 회의에 서는 것 자체가 무리였나? 그 생각이 잠깐 머리를 스쳤어요. 그때 병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페레티 선생.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이 일순 더 조용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질문이었는데 추궁처럼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진짜로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준비한 답이 없었어요. 논리적인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노인 영양학의 임상적 공백, 비서구권 식품의 가능성, 경험적 관찰의 가치. 머릿속에서 그런 문장들이 떠올랐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바빠서 국물 한 그릇을 못 마셨어요. 그리고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만 보면 그 병실이 떠올랐어요. 오래 그랬습니다. 두오모 광장에서 그 국물을 처음 마셨을 때 처음으로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더 들여다봤습니다. 저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광장에서 국물을 드시는 노인들의 얼굴에서 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르나르도 과장이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어요. 에밀리아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고 클라라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루카는 처음으로 제 쪽을 바라봤어요. 병원장이 자료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어요. 성분 분석부터 다시 가져오세요. 저는 그 말이 거절인 줄 알았습니다. 시범 운영 전에 성분 안전성 검토와 알레르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제 안에서. 기간은요?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아서 짧게만 물었습니다. 3개월. 그 안에 자료가 갖춰지면 제한적 시범 운영 여부를 다시 논의하죠. 완전한 승인이 아니었어요. 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건이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그게 그날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베르나르도는 자료를 덮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요.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나섰어요. 루카가 나가면서 잠깐 멈추더니 제 쪽을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는데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병원장은 마지막에 나갔어요. 제 옆을 지나치다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페레티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조르조 페레티입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저는 한동안 자료를 정리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3개월. 성분 분석. 알레르기 기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쌓였는데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닫힌 게 아니라 열린 거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었습니다. 시범 운영도 아직이었고 승인도 아직이었고 이 모든 게 어디로 흘러갈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시작의 입구였는지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3개월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짧기도 했어요.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식품 안전 기준을 검토하고 영양사와 함께 조리 위생 프로토콜을 만드는 동안 저는 거의 매주말을 서류 작업에 쏟았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던 한국 분들이 재료 원산지 자료와 성분표를 직접 정리해서 건네주셨어요. 한국어로 된 자료였는데 번역을 부탁할 시간이 없어서 번역 앱을 돌리고 또 돌렸죠. 시범 운영은 6주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병원 내 노인 요양병동 환자 36명. 주 3회 점심 식사에 떡국을 선택 메뉴로 추가하는 방식이었어요. 강제가 아니었고 원하는 분만 드셨습니다. 처음 2주는 선택률이 30% 미만이었어요. 하지만 4주차에 들어서면서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치로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병동을 오가면서 직접 봤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창밖을 보시는 할머니. 한참 밥을 거의 못 드시던 분이 오늘은 그릇을 반 넘게 비웠다는 간호사의 보고. 야간에 호출이 줄었다는 병동 일지. 감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어요. 시범 운영 종료 이틀 전 저는 다시 회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얇지 않았어요. 최종 보고 회의는 3월 중순이었습니다. 바깥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3개월 전과 거의 같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도 과장, 에밀리아 팀장, 클라라 수간호사, 루카. 그리고 병원장 콜롬보.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시범 운영 참여 환자 36명, 최종 4주 기준. 수면질 개선 보고율 71%. 소화 불편 감소 보고율 64%. 야간 불안 관련 호출 빈도 3주차 이후 42% 감소. 자발적 식사 참여율은 첫 주 대비 2배 이상. 자료를 넘기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페이지를 서둘러 넘기지 않았어요. 베르나르도 과장이 수치가 적힌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에밀리아는 영양 성분 분석 페이지에서 잠시 멈췄고 클라라는 야간 호출 빈도 그래프를 2번 봤죠. 병원장이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어요. 페레티 선생 수고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무언가가 결정됐다는 걸 느꼈어요. 정식 메뉴로 채택합니다. 요양병동 선택식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죠.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클라라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1번, 2번. 루카가 따라쳤어요. 에밀리아는 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베르나르도는 자료를 천천히 덮으며 저를 봤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의심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꼼꼼해질 수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지역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담당 PD가 말했죠. 이탈리아 병원이 한국 전통 국물을 정식 환자식으로 채택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신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을 보고 한동안 멍했어요. 파스타의 나라가 선택한 한국의 국물. 그 6글자가 화면 안에서 묘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파스타의 나라. 맞았습니다. 이탈리아는 국물 문화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한 소스, 올리브유, 치즈. 그게 이 나라의 밥상이었죠.
그런데 그 나라의 병원이 흰 국물 한 그릇을 선택했습니다. 기사가 퍼지면서 보건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음 분기 노인 의료 영양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루카가 그날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그를 봤어요. 데이터 있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맞습니까? 루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찍 병원을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었다는 걸. 떡국이 병원 식단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온기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몇백 년 동안 지켜온 밥상의 온도가 밀라노의 병원 한 층에 도달한 것이었죠. 한국의 어르신들이 겨울마다 끓여 올리던 그 국물. 새해 아침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던 그 흰 국물이 이탈리아 노인들의 병실에 닿았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밀라노 외곽의 공동묘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어요. 아버지 묘는 오래된 편백나무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나무 그늘을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보온 용기에 떡국을 담아갔어요. 부스에서 레시피를 배워 직접 끓인 것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국물은 맑게 나왔어요. 묘석 앞에 앉아서 용기를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김을 바라봤어요. 공기가 차가웠고 그래서인지 김이 더 오래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생각보다 평온하게 나왔어요. 늦었지만 가져왔어요. 뜨거운 국물. 바람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편백나무 가지가 흔들렸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번 저었습니다. 이게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잠깐 멈췄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뜨거운 걸 마셔야 버티는 거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돌처럼 박혀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는 것 같은. 저는 국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아버지 병실에서 아버지가 마셨으면 했던 것과 같은 온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서면서 용기를 다시 닫았어요. 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조금 남겨두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밀라노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음식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저는 의사가 되고 나서 그 말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고. 수치와 처방과 프로토콜 사이에서 밥상이 가진 언어를 잊어버렸던 것 같다고. 한국의 어느 어르신들이 지켜온 밥상.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수백 년 동안 당연하게 끓여 올렸을 그 국물이 밀라노의 어느 의사 한 명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통해 병원 한 층의 밥상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가장 따뜻했던 국물 한 그릇이 있으십니까? 몸이 아팠던 날도 마음이 무너졌던 날도 결국 붙잡아준 게 밥상이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기억을 밀라노에서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덕분에